2024년 11월의 쌀쌀한 가을날, 대구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간 부모님을 혼자 돌봐온 큰딸 조현숙 씨, 58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은 막내 아들 현민 씨에게 상속됩니다.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였습니다. 그 옆에는 15년 만에 캐나다에서 돌아온 막내 아들 조현민 씨, 52세가 서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25년간 대구 수성구에서 작은 꽃집 들꽃향기를 운영해왔습니다. 플로리스트로 시작해서 꽃집 사장이 된 그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카킨슨병에 걸린 아버지를 혼자서 돌보느라 꽃집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막내 아들 현민 씨는 2009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후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실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민아, 이게 무슨 말이야? 현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하지만 이건 아버지가 직접 쓰신 계약서야. 현민 씨는 서류 봉투를 흔들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현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10년간의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구의 한 꽃집 사장이 부모님의 장례식에서 겪은 충격적인 가족 배신에 관한 실화입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지만 때로는 피보다 차가운 욕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014년 봄, 조현숙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김순례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73세였던 어머니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점점 상태가 악화되어 갔습니다. 엄마, 저 현숙이에요. 큰딸. 현숙 씨는 매일 이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현숙이가 누구야? 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현숙 씨는 꽃집 운영과 어머니 간병을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꽃시장에서 꽃을 떼어오고, 오전에는 어머니를 돌보고, 오후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현민 씨에게는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민아,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한번 와서 봐줄 수 있을까? 누나, 미안해. 여기 상황이 너무 바빠서 돈으로라도 도움을 줄게. 현민 씨는 한 달에 80만 원씩 간병비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016년 겨울,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카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78세의 조병철 씨는 손떨림이 심해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버지까지 이렇게 되시면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 현숙 씨는 절망했습니다. 꽃집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부모님을 혼자 둘 수 없어서 꽃집을 자주 비워야 했고, 단골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부모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현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부모님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낮에는 꽃집 일로 바빴습니다. 현민 씨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현민아, 제발 한 번만 와줘. 아버지까지 이렇게 되셔서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누나, 정말 미안해. 여기서 영주권 문제 때문에 못 떠나겠어. 대신 간병인을 구해줄게. 현민 씨는 간병인 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지만 현숙 씨는 거절했습니다.
부모님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어머니의 치매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현숙 씨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요? 어머니가 현숙 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예요. 현숙이에요. 큰딸.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딸은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날이면 현숙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희생해서 돌봤는데 어머니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꽃집 매출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25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는 120만 원도 벌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약값만으로도 월 18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누나, 꽃집 정리하고 이민 와. 현민 씨가 가끔 제안했습니다. 부모님 두고 어떻게 가? 너는 정말 몰라. 현숙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면 되잖아. 절대 안 돼.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지. 현민 씨는 현숙 씨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꽃집 손님이 거의 없어졌고 부모님 병원 가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야. 현숙 씨는 매일 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한 마지막을 맞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2022년 가을,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숙 씨는 혼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현민 씨는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 모셨죠? 현숙 씨는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아버지가 매일 물었습니다. 현숙 씨는 매번 병원에 가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가을, 아버지도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숙 씨는 10년간의 간병을 마침내 마쳤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현숙 씨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조병철 씨의 장례식은 대구 공구의 한 조그마한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조현숙 씨는 3일간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꽃집 단골 손님들과 몇몇 이웃들이 전부였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가 편안히 가셔서 다행이에요. 현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갑자기 장례식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15년 만에 막내 아들 현민 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나, 현민 씨가 상가에 들어서며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현민아, 왔구나. 현숙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미안해, 누나. 비행기 예약하느라 늦었어. 현민 씨는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현민 씨의 모습은 15년 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명품 옷과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이분은 누구야? 현숙 씨가 함께 온 남성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 소개할게. 김성호 변호사님이야. 이번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함께 오셨어. 변호사요? 무슨 일로요? 김성호 변호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민 씨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현숙 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변호사가 오다니.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였습니다. 현민 씨가 변호사와 함께 현숙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누나, 이야기할 게 있어. 현민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뭔 이야기? 김성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숙 씨, 이것은 고 조병철 씨의 재산 분할 계약서입니다. 재산 분할 계약서요? 아버지가 언제 그런 계약서를 쓰셨다고요? 2023년 8월에 작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파킨슨병이 심해서 글을 제대로 쓰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조병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첫째, 대구 수성구 소재 부동산 및 모든 예금은 막내 아들 조현민에게 증여한다. 둘째, 큰딸 조현숙에게는 꽃집 건물만 상속한다. 현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꽃집 건물은 월세 건물이었고 부동산과 예금이 훨씬 많았습니다. 잠깐요. 부동산과 예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현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4억, 예금 3억 정도 돼. 꽃집 건물은 1억 정도고 7억요?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하신 걸 계속 관리하셨다고 해. 현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면서 왜 자신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누나가 10년간 고생한 건 고마워. 하지만 계약서가 있으니까 따라야지. 현민아,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가 2023년에 글을 쓰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누나, 뭘 그런 말을 해. 아버지가 가끔 정신이 맑으실 때가 있었잖아. 하지만 현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2023년 8월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 이 계약서 진짜 맞나요? 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공증요? 아버지를 공증사무소에 모시고 가신 건가요? 출장 공증을 받았습니다. 현숙 씨는 점점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를 출장 공증으로? 현민아, 나도 아들이 아니야? 나도 자식이야. 10년간 부모님 돌본 건 나라고. 현숙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나도 딸이지.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봐. 그럼 지난 15년간 뭘 했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없었잖아. 누나만 희생한 게 아니야. 나도 캐나다에서 힘들게 살았어. 그게 부모님 돌보는 것과 같아? 남매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가 중재했습니다. 두 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이 계약서는 가짜예요. 현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짜라니. 누나가 뭘 안다고 그래? 나는 10년간 아버지를 돌봤어. 아버지가 언제부터 글을 못 쓰시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 그럼 누나가 증명해봐. 현숙 씨는 분노했습니다. 10년간 희생한 것은 자신인데 이제 와서 동생이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고 하다니. 좋아. 증명해보겠어. 이 계약서가 가짜라는 걸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날 밤 현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간의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조현숙 씨는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민 씨가 제시한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40년간 살던 낡은 단독주택은 이제 현숙 씨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계약서를 쓰셨을까? 현숙 씨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쓰시던 글씨체와 계약서의 글씨체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가 2022년까지 쓰시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글씨가 거의 없었습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글쓰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역시 2022년 이후로는 글을 거의 안 쓰셨네. 현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은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현숙이가 꽃집 운영하느라 고생한다. 미안하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숙 씨를 걱정하시며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3년 8월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글씨체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2023년 8월이면 아버지가 이미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는데 현숙 씨는 그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023년부터 손떨림이 극심해져서 숟가락도 제대로 드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반듯하게 글을 쓸 수 없으셨는데 현숙 씨는 스마트폰으로 아버지의 옛날 글씨와 계약서, 글씨를 사진으로 찍어 비교해봤습니다. 명백히 다른 글씨체였습니다. 그 다음 날 현숙 씨는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7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계좌 내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숙 씨가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져오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머, 정말 많이 계시네요. 은행 직원도 놀랐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3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돈들이 언제부터 들어온 건가요? 대부분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입금된 것 같네요. 2021년부터요? 현숙 씨는 의아했습니다. 아버지가 파킨슨병에 걸린 이후에 이런 큰 돈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입금 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내역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부동산 매매 대금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여러 부동산들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매각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부동산이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현숙 씨는 부모님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0년간 간병비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실제로는 이런 큰 재산이 있었다니. 그럼 이 부동산들은 누가 처분한 건가요? 가족분이 대리로 처리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등기소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현숙 씨는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들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등기소에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매각된 부동산들의 대리인이 모두 현민 씨였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니까 대리 처분이 가능했겠네요. 등기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위임장요? 아버지가 언제 위임장을 주셨다고 해요? 2020년에 작성된 위임장이 있네요. 현숙 씨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2020년에 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로 손떨림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 위임장 원본 볼 수 있나요? 가족이시니까 볼 수 있어요. 위임장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지만 글씨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것도 이상해. 현숙 씨는 점점 큰 음모가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민 씨가 해외에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현숙 씨는 현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현민아,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아버지 부동산들 내가 다 처분했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아버지가 관리하기 힘들어 하셔서 정리해드린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원래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젊었을 때 투자하신 거니까. 그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는 간병비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누나가 돈 얘기하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현숙 씨는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민아,
솔직히 말해. 계약서 너가 조작한 거 아니야? 누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증거가 있어. 아버지는 2023년에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 그럼 누나가 증명해봐. 법정에서 현민 씨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현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조현숙 씨가 현민 씨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후 남매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현민 씨는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대구의 한 호텔에 머물며 상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숙 씨는 현민 씨와 만나 직접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현숙 씨의 꽃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현민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현숙 씨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뭘 솔직하게?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현민 씨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너 정말 계약서가 진짜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공증까지 받았는데 뭐가 문제야? 현숙 씨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2022년 일기장과 계약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것 봐. 아버지 글씨체가 완전히 달라. 사람 글씨가 몇 년 사이에 바뀔 수도 있잖아. 현민아, 아버지가 2023년부터 손떨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도 알잖아. 화상통화할 때 봤잖아. 현민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컨디션 좋으실 때가 있었어. 2023년 8월에. 그때 아버지는 이미 나도 못 알아보시던 상태였어. 현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민아, 내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아? 매일 밤 아버지가 혹시 돌아가실까봐 잠도 못 잤어.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아버지 약 먹여드리고. 너는 그 10년 동안 뭘 했어? 누나, 나도 힘들었어. 캐나다에서 혼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그게 부모님 돌보는 것보다 힘들어? 현민 씨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누나는 항상 그래. 자기만 희생했다고. 자기만 힘들었다고. 나도 아들이야. 나도 부모님을 사랑했어. 사랑했으면 왜 안 왔어?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아프실 때도 왜 안 왔어? 코로나 때문에 못 왔다고 했잖아. 핑계야, 핑계. 정말 오고 싶었으면 왔을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꽃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좋아. 그럼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해. 나도 변호사랑 상의해서 진행할 거야. 그래.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현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그냥 계약서대로 하자. 누나도 1억짜리 꽃집 받는 거잖아. 절대 안 돼. 이건 옳지 않아. 그럼 법정에서 보자. 현민 씨가 꽃집을 나간 후 현숙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매 관계가 나빠질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현숙 씨는 단골 손님이었던 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다 봤어. 하지만 현민이도 아들인데, 아들은 아들이지만 의무를 다한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은 다르지.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박 할머니의 위로가 현숙 씨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신 거 없어요? 유언 같은 거. 있지. 내 아버지가 나한테 여러 번 말했어. 현숙이가 다 해주니까 고맙다. 나중에 현숙이한테 다 남겨줘야겠다고. 정말요? 정말이야.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셨어. 현숙 씨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현숙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서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필적 감정이요? 네. 전문 감정사가 글씨체를 분석해서 같은 사람이 쓴 글인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예.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현숙 씨는 필적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현민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요. 누나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현민 씨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증받은 계약서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하지만 김성호 변호사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현숙 씨가 뭔가 증거를 찾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남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은 진실을 밝히려 하고 다른 쪽은 기정사실화하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숙 씨는 마지막으로 현민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민아, 아직 늦지 않았어.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하지만 현민 씨의 답장은 차가웠습니다. 누나, 법대로 하자.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조현숙 씨는 계약서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필적 감정 의뢰와 동시에 다른 증거들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3년 8월 당시 아버지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 처방전,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2023년 8월 우리 아버지 상태가 어땠는지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숙 씨가 신경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때는 이미 파킨슨병 중기 단계였네요. 글쓰기나 정밀한 동작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진단서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해 드릴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2023년 8월 당시 아버지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체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학적 근거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숙 씨는 꽃집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 중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꽃집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가져온 가구와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리하네. 현숙 씨는 중얼거리며 하나씩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속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각종 계약서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해 두셨구나. 현숙 씨는 감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기록들과 함께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숙이가 꽃집 운영하느라 고생한다. 도와주고 싶다. 마이너스 2020년 메모. 현민이는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나? 연락이 뜸하다. 마이너스 2021년 메모.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 드러나는 메모들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상자를 열었을 때 현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에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는 서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지? 현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2022년 5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 조병철은 건강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그동안 나와 아내를 돌봐준 큰딸 현숙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현숙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막내 아들 현민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모 곁에 있지 않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현수가 고맙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현숙 씨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현숙 씨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유언장이 있는데 왜 현민 씨가 가져온 계약서가 나타났을까요? 현숙 씨는 아버지의 서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2년 5월의 글씨체는 약간 떨리긴 했지만 아버지 특유의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 글씨야. 현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반면 현민 씨가 가져온 2023년 계약서의 글씨체와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창고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민 씨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현민 씨가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캐나다 생활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좀 처분해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현민아,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부동산은 나중에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니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라. 편지를 통해 현민 씨가 오래전부터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부동산 관리 권한을 주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답장은 단호했습니다. 현민아, 재산 관리는 현숙이가 하고 있다. 현숙이는 우리 곁에서 돌봐주고 있으니 믿을 수 있다. 편지들을 통해 현민 씨가 지속적으로 재산 관리 권한을 요구했지만 아버지가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21년에 현민 씨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입니다. 제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편지 이후로는 현민 씨의 편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현민 씨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현숙 씨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의사의 진단서, 현민 씨와의 편지들,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들이 현민 씨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현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직접 쓴 유언장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현민 씨의 계약서보다 1년 이상 빠른 날짜였고 내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이 따로 있었구나. 현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숙 씨는 변호사와 함께 현민 씨를 상대로 계약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격려했습니다. 꼭 이겨야 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지켜야 하니까. 현숙 씨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10년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고에서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발견한 조현숙 씨는 이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으로 이길 수 있나요? 현숙 씨가 이정민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유리한 증거이긴 하지만 상대방 계약서도 공증을 받은 상태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정민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현숙 씨는 여러 변호사를 만나본 후 그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먼저 날짜를 보면 현민 씨의 계약서가 더 최근 것이에요. 법적으로는 최신 문서가 우선시되거든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는 글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필적 감정과 의학적 증거가 중요해요. 다행히 이미 준비를 잘 해오셨네요. 변호사는 현숙 씨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의사 진단서, 아버지의 일기장, 필적 감정 의뢰서, 그리고 이 유언장까지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그럼
승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미 공증까지 받은 걸 보면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정민 변호사는 소송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현민 씨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을 인정받는 거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한편 현숙 씨는 필적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과수 출신의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2주 후 드디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감정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현민 씨가 제출한 계약서의 서명은 조병철 씨의 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흉내내서 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필압, 글자의 기울기, 회계 연결 방식 등이 명백히 다릅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 특유의 손떨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확실히 위조라는 얘기네요? 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 현숙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숙 씨는 증인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몇 년간 상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아버지를 담당했던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의료진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아버지를 3년간 돌봐준 요양보호사 김미경 씨였습니다. 선생님, 2023년 8월 아버지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때는 이미 글쓰기가 완전히 불가능했어요. 본인 이름도 제대로 못 쓰셨거든요. 혹시 기록이 있나요? 네. 요양일지에 매일 기록했어요. 김미경, 요양보호사는 3년간의 상세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환자 손떨림 극심. 글쓰기 완전 불가능. 2023년 8월 20일 인지. 능력 현저히 저하. 가족 구별 어려움. 이런 기록들이 매일 꼼꼼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꽃집 단골 손님이었던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평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럼, 내 아버지가 나한테 여러 번 말했어. 현숙이가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지라고.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2022년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웃들의 증언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현숙 씨에게 고마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현민 씨도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숙 씨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민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공증받은 계약서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하지만 김성호 변호사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현숙 씨가 어떤 증거를 찾았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김성호 변호사는 자신감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현숙 씨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의학적 증거, 필적 감정 결과,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까지.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이정민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꼭 이기고 싶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지키고 싶어요. 현숙 씨는 마침내 법정 대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 함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조현숙 씨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25년간 한 동네에서 살면서 쌓인 인간관계가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현수가, 우리가 도와줄게. 꽃집 앞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영자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뭐가 고마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다 봤는데. 이영자 씨는 72세로 현숙 씨 가족과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조병철 씨와도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병철 아저씨가 마지막까지 현숙이 자랑만 했어. 현숙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랬어.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럼 작년까지도 그랬어. 나중에 현숙이한테 다 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 이런 증언은 현숙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꽃집 단골 손님이었던 박순자 할머니도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2023년 여름에 내 아버지 봤는데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셨어. 손떨림이 너무 심해서 물컵도 혼자 못 드셨는데 무슨 글을 써? 그때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세요? 그럼 8월이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꽃집에 오셨어. 그런데 현숙이 내가 안 보이니까 우리 딸이 어디 갔지? 하시면서 계속 찾으시더라고. 파킨슨병이 많이 진행되셨구나. 응. 그런데 2023년 8월에 계약서를 썼다고? 말도 안 되지. 박 할머니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서 법정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동네 한의원 원장님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숙 씨 아버님이 2022년부터 침 맞으러 오실 때마다 손떨림이 심해지는 게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나요? 문진표에 이름 쓰는 것도 어려워하셨어요. 현숙 씨가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한의원 원장님은 진료 기록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이후로는 대부분 현숙 씨가 대신 서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현숙 씨의 변호사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아버지를 직접 돌봐주던 김미경 요양보호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2023년 당시 아버지 상태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김미경 요양보호사는 5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전문가였습니다. 3년간 조병철 씨를 돌봐주면서 상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이면 그때는 이미 글쓰기가 불가능했어요. 본인 이름도 제대로 못 쓰셨거든요. 혹시 기록이 있나요? 네. 요양일지에 매일 기록하거든요. 김미경 요양보호사는 자세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8월 10일 환자 손떨림 심화, 식사보조 필요,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 2023년 8월 15일 글쓰기 완전 불가능, 본인 이름도 인지 못함. 이런 기록들이 매일 꼼꼼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 혹시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실대로 증언하겠어요. 현숙 씨는 점점 승산이 높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동네 경로당 회장님도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조 선생님이 2022년까지 경로당에 나오셨는데 현숙이 얘기만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현숙이가 꽃집 운영하면서도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준다. 정말 고마운 딸이라고 자랑하셨어요. 현민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막내는 캐나다에서 바쁘게 산다고만 하셨어요. 별로 좋은 표정은 아니셨어요.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도 증언에 동참했습니다. 아버님이 머리 깎으러 오실 때마다 현숙이 얘기만 하셨어요. 딸이 너무 고생한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2022년 말까지도 그랬어요.
그 후로는 몸이 안 좋아져서 안 나오셨어요. 현숙 씨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총 8명의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모두 조병철 씨의 마지막 몇 년간 상태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아버지를 위해 증언해 주신다니 정말 고마워요. 현숙 씨는 감동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지. 이영자 씨가 대표로 답했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조병철 씨가 2023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평소에 현숙 씨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현숙 씨의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꼭 이기고 싶어요. 아버지의 진짜 뜻을 지키고 싶어요. 현숙 씨는 마침내 법정 대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웃들의 따뜻한 증언이 함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조병철 씨의 재산 분할 계약서 무효 확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현숙 씨와 조현민 씨, 남매가 법정에서 마주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겠습니다. 최준호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현숙 씨의 이정민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께서는 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은 2023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현민 씨의 김성호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계약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증받은 것입니다. 고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김미경 요양보호사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2023년 8월 고인의 상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정민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고인은 그때 이미 파킨슨병 중기 단계였습니다. 글쓰기는 물론이고 본인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셨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요양일지에 매일 기록했습니다. 김미경 요양보호사는 3년간의 상세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조병철 씨의 신체 능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의료진이 아닌데 파킨슨병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단을 한 것이 아니라 관찰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관찰이 항상 정확할까요? 3년간 매일 돌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의사로서 2023년 8월 고인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료 기록을 보면 파킨슨병 중기로 진단되었고 정밀한 운동 능력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의견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십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도 간헐적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 단계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세 번째, 증인으로 필적 감정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약서의 글씨체와 고인의 기존 글씨체가 명백히 다릅니다.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습니까? 필압, 글자 기울기, 회계 연결 방식 등 모든 요소가 다릅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 특유의 손떨림,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이웃들의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고인이 평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정민 변호사가 이영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현숙이가 다 해주니까 고맙다. 나중에 현숙이한테 다 주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2022년까지도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고인이 2023년에 글을 쓸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전혀요.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무슨 글을. 이웃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습니다. 모두 조병철 씨가 계약서를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숙 씨가 발견한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꽃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것입니다. 내용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현숙이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현숙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유언장이었습니다. 이제 현민 씨, 즉 증인들의 차례였습니다. 공증사가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공증 과정에서 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셨습니까? 김성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까? 아니요.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증인은 고인의 평소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처음 만났습니다.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별도의 의학적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고인의 병력을 숨겼다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증사의 증언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민 씨가 직접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네, 직접 지켜봤습니다. 고인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셨습니까? 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정민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현민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파킨슨병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부터 고인의 재산을 관리했습니까? 네. 아버지 부탁으로. 고인에게 허락받았습니까? 묵시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현민 씨의 답변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피고는 왜 15년간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캐나다에서 생활 기반이 있어서. 그럼서도 재산 관리는 했습니까? 현민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현숙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모두 계약서의 위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마무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현숙 씨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과연 진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판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조현민 씨가 갑자기 현숙 씨의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는데 혼자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민아? 현숙 씨는 놀랐습니다. 누나, 이야기 좀 할까? 현민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현숙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법정에서 대립했던 남매가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현민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현숙 씨는 현민 씨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현민아, 무슨 말이야? 계약서가 가짜야. 드디어 진실이 나왔습니다. 현숙 씨는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응. 내가 조작했어. 현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했어? 무서웠어. 누나, 정말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 현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이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서 파산 직전이었어. 그래서 부모님 재산이 필요했어. 아니면 진짜 거리에서 살아야 할 판이었어. 현숙 씨는
현민 씨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알아, 알아, 누나.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어. 현민 씨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020년에 캐나다에서 식당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했어. 투자받은 돈도 다 날리고 집도 담보로 잡혔어. 그럼 그때 말하지. 도와달라고. 어떻게 말해? 누나는 부모님 돌보느라 그렇게 힘든데. 현민 씨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하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언제부터? 2020년에 잠시 입국했을 때부터. 그때 아버지한테 위임장 받았어. 아버지가 의식이 있으실 때? 아니, 그것도 내가 대신 써서. 현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민 씨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처분도 다 내가 한 거야? 응. 하나씩 팔아서 내 계좌로 옮겼어. 아버지는 모르셨어? 아버지가 파킨슨병 걸리신 다음부터 공격적으로 시작했어. 현숙 씨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칠 줄 몰랐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김성호 변호사가 도와줬어. 아버지 필체를 흉내내서. 변호사가? 응. 그 사람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대. 현민 씨는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김성호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를 위조하고 공증사를 속여서 공증까지 받은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왜 지금 말해? 판결 일주일 전에. 재판 보니까 누나가 이길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 미안해서. 현민 씨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누나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박했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알아.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누나. 현숙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동생에 대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현민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재판에서 진실을 말할게. 내가 잘못했다고. 정말. 응.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현민 씨는 김성호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뭐라고 해? 처음에는 말리더라. 하지만 내가 끝까지 말하겠다고 하니까 포기했어. 그럼 변호사도 처벌받겠네. 그렇겠지. 우리 모두 벌 받을 거야. 현민 씨는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용서 못해도 이해해. 현숙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현민 씨가 진실을 고백한 용기를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현민아, 고맙다. 진실을 말해줘서. 유나,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남매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갈등이 진실 앞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판결받고 나서 생각하자. 일단 진실부터 밝히고. 현민 씨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나 처벌받아도 괜찮아.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현민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진실을 고백한 현민 씨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아버지 유언장 찾은 거 알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 이제 다 들통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잖아. 미안해. 정말 겁이 났어. 현민 씨는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현민아,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자. 응. 약속해.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그리고 캐나다 문제도 같이 해결하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현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나, 내일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할게. 고마워. 그게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진실을 말한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실 거야. 현민 씨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거짓말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대구지방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조현숙 씨와 조현민 씨, 남매가 마지막으로 법정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판결에 앞서 피고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발언을 허용하겠습니다. 최준호 판사가 말했습니다. 현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부님, 저는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계약서는 제가 위조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2023년에 그런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현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사업이 망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김성호 변호사와 함께 계획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가 10년간 부모님을 혼자 돌보는 동안 저는 재산만 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민 씨의 고백은 법정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조현민이 제출한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며 무효로 선언합니다. 또한 창고에서 발견된 2022년 5월에 유언장을 고인의 진정한 의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고 조병철의 재산은 원고, 조현숙이 전부 상속받습니다. 또한 피고 조현민과 김성호 변호사는 사기 및 계약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현숙 씨가 승리했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현숙 씨가 일어나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허용하겠습니다. 현숙 씨는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님, 저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의 절반을 동생에게 주고 싶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현민 씨는 놀란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버지께서 두 자식이 싸우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현숙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간 부모님을 돌보면서 제가 진짜 배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부모님의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현민 씨는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판사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원고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증여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끝난 후 남매는 법정 밖에서 마주했습니다. 누나, 왜? 현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진짜 자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누나, 정말 고마워. 평생 갚을게. 갚을 것 없어. 대신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살아. 약속해.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몇 달간의 갈등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현민 씨는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호 변호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숙 씨는 동생 곁에서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누나, 내가 캐나다로 돌아가면 안 될까? 안 돼. 이제 한국에서 새 시작해. 하지만 여기서 뭘 하겠어? 꽃집 같이 하자. 우리 둘이. 현숙 씨는 꽃집을 확장해서 현민 씨와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매 꽃집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현숙 씨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가 이렇게 화해한 걸 보시면. 6개월 후 남매 꽃집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남매가 화해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새로운 손님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죠. 현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매는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렇게 화해했어요. 현숙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착하게 살게요. 현민 씨도 저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동생을 용서해줘서. 가족인데 뭘. 우리 이제 다시는 싸우지 말자. 약속해. 저녁 노을이 남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갈등과 배신,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거쳐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꽃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숙 씨가 말했습니다. 현민아,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이 뭔지 아니? 뭔데?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맞아.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거. 남매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10년간의 간병과 몇 달간의 갈등을 거쳐 마침내 찾은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꽃집에서 현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부모님이 저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현민이와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부모님도 기뻐하시죠?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